한동훈 비대위는 이른바 789로 채우고 나온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장관이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새 비대위원장이 될 한동훈 전 장관의 일성이었습니다. 50세 한동훈 전 장관에게 내년 총선 보수의 미래를 맡긴 셈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뉴스탑10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 여름에 썼던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때, 정확히는 작년 여름이죠. 사진,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실, 국회 본청 2층에 마련될 한동훈 신임 비대위원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취임식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되게 되고요. 이 비대위원장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면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앞에 참 이제 앞으로 취재진 기자들 진치고 한 전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지켜볼 겁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봤고요.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꽤 많은 메시지를 이임식에서 던졌지만 결국 중도층, 수도권, 청년, 이른바 중수청 표심을 잡아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오늘은 공개 행보 없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비대위를 꾸릴지 이 인선에 집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분과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정치, 탈팬덤 정치 시대를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 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대선 때의 초심을 회복하고 보다 젊은 정당, 보다 포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표명이며 한동훈 후보 또한 누구보다 앞장서 이러한 다짐을 실천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게 어제 한 전 장관의 얘기였고,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초미의 관심사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누가 함께 비대위를 이끌 것인가일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비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 여기 원탁으로 표현을 해봤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윤재호 원내대표가 있을 거고요. 유희동 정책위의장도 아마 연임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게는 10명, 적어도 7, 8명의 새 비대위원들이 앞으로 내년 총선을 한동훈 전 장관과 이끌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컨셉, 누가 함께 할 것이냐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략 한 전 장관 포함해서 15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원 전원을 73년생 한동훈 전 장관과 발맞춰서 7, 80년대, 7, 8, 90년대생으로 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 생각도 좀 비슷하십니까? 네, 일단 얼굴이 바뀌는 거니까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또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보다는 정책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했던 그 충격보다 사실 더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70년대에 40대 기수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DJYS 이철성으로 대표되는 40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그런 어떤 우리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이 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은 사실상 우리 정치권의 세대 교체와 정치 개혁이라는 두 가지 저는 아이콘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정성호 의원이 표현했듯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즉 비대위원 구성부터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예전에 어떤 국민의힘의 얼굴로 어떤 비춰졌던 영남 중심,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림들이 이제 좀 달라질 것이 아니냐. 즉 73년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도 아마 70년대생 전문가 위주 그리고 정치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저는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에 영입됐던 인사들 등등 중심으로 해서 예.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 국민의 정서를 반영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양하게 특히 또 여기는 또 남녀가 있을 수가 있고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비대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사실상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아마 그거는 국민적 기대감들이 있을 겁니다. 즉 기존에 여의도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말고 5천만의 표준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 인사들을 아마 비대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고 예. 아마 그 고심들을 오늘 자택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현정 의원님, 그 7, 8, 9, 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 주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86 운동권 혹은 60년대 중반생인 이재명 대표도 차별화하면서 일단 그 판, 정권 시판 프레임은 깰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70년대에 40대 기술이 나오면서 유진산이라든지 옛날 구정치인들은 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저는 또 한 번의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즉 그동안 정치권을 지배했던 86 운동권 세력들, 이 지금 송영길, 김민석, 우상호, 이인영 등을 중심으로 했던 바로 그 86 세대가 이제는 어떻게 역사의 뒷면으로 좀 물러나는 저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왜냐? 86 운동권 세력은 정말 30대 때 정치권에 들어와서 거의 20년 동안 우리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정치권이 잘 됐느냐라는 판단들을 이번에 국민들이 내리게 될 것이고 예. 그 판단들은 이제는 80대가 아니라 70년대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의 주역들이 바뀌는 저는 그런 계기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밑에 자막에 적확한 자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생들로 태워서 환골탈퇴하겠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586 민주당을 심판한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그 박 비서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근데 뭐 저런 정치적인 구호 또는 정치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위협적으로 생각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어진다고 세대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세대 교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90년대생 정치인을 뭐 비대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영남 주류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이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나이가 젊어지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의 핵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용산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도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셔서 어쨌든 젊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 국회 출입 기자들, 정치부 취재 기자들의 핵심 포인트는 그럼 도대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에 등판하기 전에 누가 비대위에 합류를 할지 그 취재 여력에 있을 텐데요. 구자영 차장님. 네. 이미 어제 오늘 뭐 하마평에 오른 이름도 있고 뭐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전혀 없다고도 하지만 특히 영입 인사 가운데는 뭐 구자령 변호사나 이수정 교수 혹은 한 전 장관과도 국회 그 대정부질문 때 인연이 있는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벌써 좀 젊은 세대 영입 인사 새로운 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꺼내들 비대위원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만 과거 비대위원장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분 중에 하나가 2011년 박근혜 비대위였거든요. 예. 당시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김종인, 이준석, 이양희 이 세 명의 비대위원을 영입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끈 대통령의 딸이라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정책을 만들어서 이슈를 이끌었던 분이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종인을 영입하고 그리고 박정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야당 당수로서 정적을 했던 예. 그 이철승 의원의 딸인 이양희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함으로써 다음 세대에는 과거 아버지 세대에는 정치적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후세대에는 이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자 이런 상징성을 띄었고요. 또 이준석이라는 차세대 유력 정치인을 영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를 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비대위원 영입을 통해서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이번에 73년생 비대위원장이라는 출범에 맞춰서 예.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고 남여가 조화를 이루고 또 386은 그 운동권 386이었다면 전문가 386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97세대 그리고 MZ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인물을 발탁을 한다라면 박근혜 비대위만큼의 어떤 성공적인 비대위를 이끌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셨던 신진과 경륜 혹은 세대와 계층을 좀 아우르는 것도 해야 되고 특히 뭐 이건 물망이라는 거니까 지금 뭐 오늘 공식 행보를 안 했던 한동훈 전 장관이 집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누구랑 같이 할지는 모를 텐데 일단 이런저런 인물들이 일부 보도를 통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정도에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장윤주 변호사님, 앞서는 세대 교체가 민주당 586 세대와의 전선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혹은 국민의힘 안으로는 이수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이른바 청년 표심 젊은 층도 한동훈 전 장관과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나서면 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양새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쏟아지는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뉴스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예. 특히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에게 사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안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이 되면서 이런 부분과 좀 대비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신당 창당을 좀 예견하고 또 탈당을 하겠다라고 했던 날짜가 12월 27일이면 사실 굉장히 임박해 있거든요. 다음 주인 것인데 사실 임박한 날짜에 비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잡는다든지 뭐 포용하겠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신당을 창당하려고 한다면 뭐 같이 가는 사람들이나 뭐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없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던 어떤 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 뭐 이대남이라든지 뭐 지분이요? 젊은 예. 정치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많이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난감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스스로도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73년생 한동훈 전 장관의 등판이 밖으로는 이제 586 민주당 혹은 안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 효과를 좀 반감시킬 수 있지 않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한동훈 전 장관과 인연도 있었는데 사실 고 홍정기 일병 모친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한 전 장관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는 그의 메시지 관련해서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그런 거로 또 안경 너머 보이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누가 한 전 장관과 비대위를 함께 이끌 것이냐였다면 두 번째는 그럼 이른바 한동훈 컨벤션 효과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 수장을 맡게 되면서 중수청, 중도층 청년층이 얼마나 국민에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화면을 잠깐 보면 여기는 물론 한동훈 전 장관 팬카페 하나인 겁니다. 일부 팬카페에서 저기 보면 살다 당원 가입을 하네요. 저 국민의힘 당원에 온라인으로 가입했어요라는 여러 글들이 좀 온라인에서는 이현정 의원님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컨벤션 효과는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뭐 팬카페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입당을 했다라는 소식들, 그동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예전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또 이렇게 입당 러시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거보다는요, 실제로 한동훈 장관 이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이제 그 장관을 할 때 했던 이 어떤 노선을 보면, 당시 이제 장준하 씨의 어떤 유족이라든지 4.3 유족이라든지 국가 배상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상고를 다 포기한 바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진보 정권에서는 그걸 해주질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 이 한동훈 장관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부분에 이 유족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정부의 어떤 상고를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특히 이제 이 아주 흉악범, 살인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제 사형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전부 다 이 사형이 가능했던 서울구치소 등등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그때 긴장했다는 게 있고, 또 이 어떤 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어떤 이 나중에 되면 가석방이 되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석방이 없는 이 무기징역 제도, 이거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보수와 중도 이쪽에 어떤 또 진보까지도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편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특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동안 못 이뤘던 것들을 실제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고, 또 보수층을 향해서도 이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예. 펴는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본인이 이임사 이야기를 했지만 서민과 약자 그리고 미래라는 어떤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겠다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즉 정책적 기대감, 세대 교체와 아울러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당이라든지 또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아마 증폭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어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아까 팬카페에 당원 가입 그 글도 저희가 종종 확인했습니다만, 이틀 새에 국민의힘에 760여 명이 입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2월 들어서는 매일 한 500~600명 됐으니까 뭐 이거를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입당 러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팩트로 확인한 결과 이틀 사이에 760여 명이 입당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방송 직전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소폭 늘었고 앞으로 온라인 당원 가입이 좀 늘 수 있다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 작점은 고무적이겠죠. 구자영 차장. 네. 앞서 유일한 보수 정당 비대위 성공 사례 12년 전 네. 박근혜 비대위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결국은 이렇게 본인의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끌 수도 있지만 정책으로 뭔가 사회적 약자, 미래, 당시에도 이제 경제민주화, 보수 정당에는 다소 생소한 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네. 중독 표심에 좀 영향을 줬다는 거면 한동훈 전 장관의 특히 정책 부분에는 총선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정책에도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을 휩쓰는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기각이 됐다라고 해서 마치 그 무죄가 판결난 것처럼 좀 호도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이 절차를 충분히 따르고 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판결을 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그 재판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제 4개월, 1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4월 총선이 과연 윤석열 정부 심판이 될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지막 대선 인저리 타임처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선 마지막 승부가 될 거냐. 추가 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
대선은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면서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오고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이끌고 당대표가 되면서 계속 지금 졌던 대선 후보가 야당 대표가 돼서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내년 4월 총선이야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세판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도 크다. 예. 그러니까 구속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총선을 통한 정치적 심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3월 9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끝난 듯 끝나지 않아 보이는 알겠습니다. 대선의 마지막 승부가 내년 4월 총선에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1야당 당대표 민주당의 총선을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셔서 사법 리스크. 근데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공교롭게도 지금 경찰 출신의 윤재혁 원내대표가 경찰대 출신 첫 국회의원이었고 1기 수석 입학했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는데 이제 50대 영선 검사 출신의 새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전 장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이 검견특급, 뭐 검사 출신이든 경사 출신이든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구자영 차장이 언급한 그 사법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이게 그 민주당으로서는 좀 반격하기 어려운 검경 카드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공격이 좀 잘 당하지 않냐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좀 먹히기 어려운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뭐 어쨌든 이제 사법적인 사안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사실 정치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본인이 뭐 검사 출신이다, 경찰 출신이다 이런 것으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 출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편 또는 쓴소리하는 사람을 품기도 어려운 것도 보여주고 있고 야당과의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언론과의 접촉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이런 게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가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와중에 예. 국민의힘의 혁신과 변화의 작업을 이끌어야 될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복심인 한동훈 장관이 왔다. 저는 국민들께서 이 현상을 과연 좋게 볼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력을 활용한다. 그 문제가 중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비대위원장은 사실 힘든 일, 험한 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거냐, 또는 쓴소리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 거냐. 예. 이런 정치는 단순히 뭐 검사로서 해왔던 일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저 이력들이 과연 이 정치판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전 이거 완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석했을 때 두 사람의 모습도 화면에 잠시 잡혔었었네요.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모습도 뒤늦게 공개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박수 한 번만 항상 응원드립니다. 아이고 눈물 난다 눈물 나. 과천에는 법무부 청사를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임식 마지막 뒷장면까지 뒤늦게 공개된 영상까지 잠시 만나봤어요. 앞서 누가 한동훈 전 장관과 비대위를 함께 이끌 것이냐, 비대위원이 누가 될 것이냐를 집중해봤다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른바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치고 나갔을 때 얼마나 정치적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냐. 이제 공천장에 한동훈 이름 석자가 찍히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좀 더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또 하나, 이렇게 된다면,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된다면 이른바 윤핵관들 말고도 한동훈 비대위 등판에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장관을 함께했던 인물들 희생 목소리도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분당 같은 경우, 뭐 다른 현직 장관들 나도 이제 다른 데 나가겠다는 얘기도 심심하게 들려오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분당을만 해도 지금 김은혜 전 수석,
이영 장관, 박민식 장관 출사표 던진다고 하면 같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뭔가 공천 칼바람을 들이대지 않으면 한동훈 비대위의 동력이 좀 많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저분들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빨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것처럼 그냥 뭐 유지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9회 말 투아웃의 투스트라이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나서서 휘두르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조금의 어떤 유명세 인지도를 갖고서 지금 한 지역에 뭐 당선 가능한 지역에 저렇게 이제 가서 여러 가지 몰린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거는 이제 원점에 재검토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공관위원장으로 여러 명이 거론됐고 또 한 명 유력하게 거의 확정되는 전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대위원장은 결국 공천장에 한동훈 이름으로 이제 다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22대 총선에 나서는 얼굴들을 어떤 얼굴을 낼 것인가가 바로 한동훈의 어떤 얼굴로 저는 인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의 거치, 즉 한동훈 본인도 지역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갈 것인지 아니면 안 출마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는 마당에 따뜻한 곳만 찾아간다. 특히 윤 대통령 어떤 초기에 그 장관이나 수석을 하면서 인지도가 높였던 뭐 본인들은 고생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어떤 권력을 누렸던 부분에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희생을 해야 된다는 아이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당으로 들어가면서 이 특히 제일 내세울 게 첫 번째가 바로 저는 희생이라고 봐요. 즉 기존의 기득권을 누렸던 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더 강도 높게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주장들보다 더 강도 높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안 나겠다라고 할 경우는 아마 굉장한 비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탐색전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뭐 아시는 선에서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여기 계신 분들 말고도 여기 있는 인물 말고도 현직 장관인데 원래 내가 저기다 출사표 던지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네라고 해서 자기 지역구 출마를 좀 방향을 튼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눈치 빠른 분들은 빨리빨리 선언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본인 고집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판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뀐다는 의미는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을 빨리 파악을 하고 예. 본인이 어디에 서야 될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리하다. 이런 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한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 머릿속에 다 있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 혹은 최측근, 복심 뭐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장년된 이른바 거의 퇴진이 됐고 윤핵관들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라도 할지라도 뭐 없다. 그런 거 없고 바로 희생 혹은 공천에 칼바람이 분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으로서 사실 좀 내심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공천에 또 어떤 그런 피바람이 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는 시소 게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사실 비대위원들을 누구로 구성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게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내세우는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월 초에 공관위가 나오게 될 테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내세우는지에 따라 사실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월 초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기다려보면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공천 혁신이 어쩌면 또 공천 파동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 하는 노력들, 또 치열한 갈등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의 공천을 또 뺏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 공천권을 본인이 뺏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천 파동이나 갈등 상황들을 과연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갈등들을 봉합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 초반처럼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중요한 건 한동훈 전 장관의 장악력, 카리스마를 되겠죠. 이런 게 저런 게 한 장관의 첫 번째 과제일 겁니다.